가끔 비가 오거나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새벽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 다소 풀어지는 듯했던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를 향해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청와대는 민간기업 대표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라며 인수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지분 55%를 넘게 갖고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상장기업이란 점에서 이번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시민단체 활동 이력을 적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권 인사 속가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알박기 논란과 속가내기 논란, 대체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챙겨야 하는 기초단체장에 지역 연고도 없는 인물을 차출하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일찌감치 경기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한 심재철 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 오늘은 과습화하고 있는 엔저 현상,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이 알박기 인사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예. 그 인수위원회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이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이다.
그리고 무리수를 강행했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서 강력 비난을 했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 네. 네. 인수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 얘기는 전혀 달라요. 청와대도 상당히 강하게 받아쳤는데요. 예. 신혜원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외부 인사는 아닌 거죠? 지금 현 사장이? 네.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간 케이스인 거죠? 예, 내부 현장 출신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인사였는데요. 네. 이 대우조선해양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우조선해양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청와대 인수위가 이렇게 말하자면 여야 간에 어떤 대립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완전히 이 양쪽 입장에서 자유로운 삼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고 야당 지금 인수위 쪽의 시선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 청와대 쪽에 가깝다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업 관계자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박두선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40년간 근무해오면서 전문성이 이미 입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전임 대표이사 역시 조선 소장을 거쳐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현장 출신 대표이사가 임명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도 오늘 입장문을 내서 대우조선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노조는 그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박두선 사장이 저희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과 이력을 요구하고 있는 걸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접 이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주요 임원들의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속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교체 전 백기투영을 요구하는 노골적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거는 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이 산하기관 정책보좌관, 개방형직이 기관장, 부기관장 및 임원 현황 이런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달곤 의원은 단순한 실무상 착오다. 블랙리스트 의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무슨 속아내기 찍어내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또 있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인수위 업무 보고 때 인수위가 기재부에다가 기재부 산하기관장 명단을 내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인수위가 이에 대해서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 사실 무인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이해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정권 교체기에 이 산하기관장들 인사 기관장 감사 이제 이런 공공기관 인사가 계속 이제 관심의 대상 신고 권력 간의 갈등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현 정부에서는 알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을 또 심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양쪽으로 서로 못 믿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직접 기자들과 잠깐 만나서 한두 마디 정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박두선 신임 대표 대우조선해양 문제 관련해가지고 알박기 인사한 논평이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물으니까 글쎄 그건 내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한동안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 문제로 또 이렇게 양쪽이 좀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협의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지금 이미 좀 잘 안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흘째가 지나고 있는 건데 그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후속 실무 접촉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우 정무수석 간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잘 될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접촉이 이뤄질 거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안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양측의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뭔가 그런 관측입니다. 협상이든 대화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징후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굳이 충돌이라고 표현하자면 계속 서로 간에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추경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른바 신구 권력 간에 좀 불편한 조짐이 보이는데요. 원래 앞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2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간사단 회의 때 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인수위 그 기획조정분과의 추경호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그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현 정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현 정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 이런 표현은 물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좀 네. 겨냥한 거다. 이런 네. 해석이 지배적인데 뭐 최종 책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문 대통령을 한테도 좀 이렇게 불편한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정리하자면 홍남기 부총리하고 추경 문제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뭐 50조 추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협의하느니 우리가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추경 그 협의를 시작하거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기자들이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반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니까 예. 사실상 신경 쓰지 않겠다.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겠다. 사실상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네, 오늘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 업무 보고 결과를 잠깐 브리핑한 자리가 있었는데 예. 최근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도 뭐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봐서 그런지 이것도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좀 압박성인 그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최상목 간사가 오늘 현안 관련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유류세였고 그 나머지 2가지가 다 부동산 관련이었는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환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역시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식 요구였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기류는 비슷합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이제 한시 유예를 시켜주겠다는 게 인수위 얘기인데, 네. 뭐 이것과 좀 상당히 비슷한 기조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수진 그 원내 대변인의 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다던데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서 1년 한시 유예안과 함께 조정 지역 여부, 뭐 주택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이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오늘 의총에서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이제 4월 중에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정치개혁 공약, 이것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뭐 논의가 있었다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지금 좀 시급해진 상태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 정개특위 논의가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을 좀 더 열심히 설득해보자.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네. 이른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이런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누가 될 것이냐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인수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김은혜 대변인은 뭐 후보군이 압축됐다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 뭐 누가 유력하다는 걸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인수위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뭐 조각조각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이제 기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원래 이제 경제 원팀을 이끌 인재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또 인수위 관계자가 경제 리더십도 요구되지만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 또한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평에 오른 분들을 보면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뭐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뭐 박주성, 김한길 뭐 전 민주당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경제 그다음에 안보 양쪽의 커리어가 다 있는 분이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뭐 누가 들어도 이건 한덕수 전 총리를 얘기하는 거네. 지금 이래서 약간 다수설 비슷하게 한 전 총리가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나중에 인사가 발표 보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론에서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검증 절차라고 그동안에 얘기해 오지 않았어요. 한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한 전 총리는 뭐 원래 경제 관료 출신이고요. 그 2001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그다음에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로 넘어와서는 이제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냈는데요. 그 통상교섭본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FTA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이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주미대사라든지 이제 이런 뭐 고위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4개 정부에 걸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냥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겠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총리,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 이제 이런 이력들이 있고 또 이제 고향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이를테면 호남 출신이라고 봐주고 아마 야당이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여당입니다만 야당이 된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마지막에 좀 어떤 인물에 대한 뭐 어떤 그 감정적인 비토 이제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수위 내부에서 좀 인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김태일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반발과 거부 의견이 굉장히 강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 기류를 전해주길래 내가 바로 눈치채고 그만둔다고 했다. 이렇게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태일 총장이 지난 1월 그 한 신문사 칼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해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이렇게 비판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관련 기자 질문이 나오자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파악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논란 청와대가 또다시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후 2시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 내용이 비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곧바로 반박하거나 뭐 해명 자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로 이게 처음엔 좀 나오고 이제 이럴 때까지는 크게 대응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야당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이제 이런 언급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쟁점화가 정치권에서 이걸 시키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서 너무 논란이 커지면 안 되겠다. 청와대도 좀 상당히 격앙이 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 배우자 옷값에 대한 의혹이 확산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운영이 좀 더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그 청와대 의혹 대응은 신중해야 하고 그동안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보도도 국민 목소리라고 생각해 인내해 왔지만 최근 며칠간 상황은 도를 넘어서 너무 넘었다 이렇게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 여야의 그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옷값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연일 목소리가 나온다.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함께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부당한 탄압 뭐 함께 막아내자 이런 강한 표현을 동원을 했습니다. 네. 원내 선임부대표를 맡은 김종호 의원도 옷값이나 브로치 이런 것을 갖고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하고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비겁한 물타기와 비열한 정치 공세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렇게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래서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옷값 논란, 특활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하다. 이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왜 불복했는지, 왜 비공개를 운운에 일으키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김종숙 여사 의사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뭐 이제 사실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 이른바 이 김정숙 그 대통령 영부인의 의상 뭐 브랜드라고 알려진 뭐 샤넬이나 까르티에 이런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서 이 까르티는 아니죠. 이제 샤넬 측에서 이거는 이제 김정숙 영부인이 이걸 구입한 게 아니라 이제 대여한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뭐 지금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리고 또 지금 뭐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명품 옷을 입고 그 동안에 입어왔다.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식의 요지의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샤넬 옷을 입었던 것이다. 근데 샤넬 측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다 이런 거네요. 네네. 그게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이제 그 김정숙 영부인이 입었던 자켓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샤넬이 오늘 TV조선에 김 여사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착용 후 바로 샤넬 측으로 반납됐고 2021년 11월 이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요청에 따라 기부한 바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뭐 해외 명품 브랜드 뭐 까르티에서 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호랑이 브로치와 관련해서는 이 브로치 제작자라고 밝힌 박모 씨가 SNS에서 해당 브로치는 미나에서 호랑이를 모티프로 만든 것이다.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한테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갔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논란이 이게 조금 나오다가 말 것 같았는데 하여튼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화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거물급 인사들에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오늘 여야 합쳐서 3명 정도 출마 선언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예. 이 유 전 의원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뭐 개혁 보수 그리고 합의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이 중도층 소구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 이제 그 자신의 지난 정치 역량을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을 했고요. 예. 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를 바꾸는데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네. 안민석 의원도 사실 당 중진이니까요. 네네. 네, 거물이긴 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김동연 대표. 지난번에는 당하고 통합을 했을 때 그때 경선을 하는 거 그건 쿨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근데 경선 룰과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쿨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오늘 김동연 대표가 그 경제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량, 뭐 언행을 좀 많이 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 내부 그리고 외부를 겨냥해서 각각 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당 내를 겨냥해서는 민주당 합당 제의를 수용할 때 세세한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통 크게 당 결정에 따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뭐 이렇게 쿨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다만 이제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 교체가 정치 기득권 깨는 게 핵심 아니냐. 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 교체 실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오는 후보도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 당 내에서 원래 이제 정치를 해온 사람과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선에서 붙으면 그게 공정하겠냐. 보통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제 당 밖에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어떤 분이 나오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서 특히 유전을 겨냥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 훈수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멘트를 준비해온 것 같았는데 네. 경기도지사는 무슨 말 잘 듣는 공무원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저격을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또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존재감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민석 의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또 네.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 네, 앞서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 있고요.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있어서 뭐 사실 이 경기도지사 경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좀 과열 양상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에게 한 5% 포인트 정도 이겼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서도 좀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인물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출론까지 제기된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사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서울시장 출마 요청이 당에서 이제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오늘 송 전 대표에게 계속 그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네. 오늘 마치 무호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총회에 참석한 이제 송 전 대표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 페이스북에 입장 올리겠다. 내일 정도에는 아무튼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당이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하듯이 가버리면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로 지냈던 사람의 책임감으로 아픔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뉘앙스를 보면 아무래도 좀 당을 위해 이제 출마 쪽으로 하겠다. 이쪽으로 기운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네, 내일 입장 발표 좀 지켜보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채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 나도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지며 경기도가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워 당선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지사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연결해서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17일 출마 선언하셨어요. 이 먼저 네. 출마의 변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시는 대로 경기도는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인구와 면적 중에서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잠재력이 있지만은 그 잠재력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발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경기도정이 제대로 굴러가서 경기도가 제대로 좀 그 잠재력 발휘하는 발전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전 지사가 부정적인 유산을 적잖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인사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지금 저하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이 경기도정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점들이 부정적인 것들도 좀 극복하는 데는 그래도 심재 처리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경기 안양에서만 우선을 하신 거잖아요. 예. 뭐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민은 어떤 도지사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경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경기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도민으로서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삶이 나아져야만이 경기도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경기도가 발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일 거고요. 이 정치적인 징검다리로 경기도를 이용하는 모습, 이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은 도민들이 금세 알아채고 저 사람은 이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실증을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청취자들이 충분히 감 잡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경기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번에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대선 때 결과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0.3%포인트 뒤졌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이겼지만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만큼 이제 뒤졌는데,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동북부 그리고 동부 쪽 이쪽은 이기고 중간중간에 이제 점점이 몇 군데 이기고 나머지가 굉장히 이제 다들 지는 뭐 이런 판세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라로 나타내면은 빨간색은 동북부가 동쪽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전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는 동서남북 그리고 육지와 바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도민들도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떤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현안이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이나 일자리,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나 자신에게 살갑게 제시를 할 것이냐. 나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접근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네. 정치인으로서 유승민 이제 예비 후보가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과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유승민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선언을 했는데 출마하고 말고는 뭐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궁금증은 왜 경기도지? 왜 그 사람 나오지? 하면서 대부분 뜬금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권을 2번이나 도전한 사람이 왜 경기도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아해한다는 얘기는 정치에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분에서 사람들을 쉽게 설득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가 듣고 그래 그럴 것 같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야지 그래야지 쉽게 설득이 되는데 왜 그래? 대권 하다가 왜 경기도야? 그리고 그 사람 무슨 상관이지 경기도하고? 이런 느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은 뭐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본인의 생각대로 이게 될 것이냐. 결코 경기도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권 도전을 했고, 근데 갑자기 이제 경기도지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이준석 대표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정치인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두둔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 댁으로 올라가서 또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이 당 대표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뭐 누구든지 뭐 나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더라도 이것이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 과연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나와 관련돼서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유불리 어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럼 민주당에서 김동연 이제 대표가 나온 걸 이제 결국 이제 당을 통합할 거니까요. 그걸 이제 생각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맞상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당내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략공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공천을 만일 해서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을 무시를 하고 전략공천을 한다면은 아마 스스로 우리가 패배의 길로 가는 필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만일 낙하산 공천을 하고 그렇게 전략공천을 한다면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윤석열 당선인 당신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그게 당신 당 안에서부터 무너지는데 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략공천이 뭐 어느 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쉽게 그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내 경선을 거친다면 내가 유승민 의원보다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좀 하시는지요? 그것은 일단은 표를 얻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의정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당직은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지금 국회 부의장. 그래서 당직과 국회직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는 경기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경기도를 여러 군데 구석구석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민심들을 쭉 확인을 하고 경기도민들과의 접촉면이 많아지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그래 그럼 당신은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하겠다라는 그런 이 감정적인 심정적인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을 많이 했던 거죠. 지금 김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안민석, 조정식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지금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가타부타 얘기할 주제는 안 되고요. 네. 어떤 분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경선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이 도민을 위한 정책보다도 너도 나도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하고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후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게 지금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 저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실 이재명 전 후보 지금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있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나는 나로서의 나 자신이 가지는 상품이 뭐다. 따라서 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도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러저런 관계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해 주십시오. 그건 접근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네. 근데 각각의 이제 후보들의 중량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이다. 경제 전문가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동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경제 문제니까 당연히 등장을 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경기도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내세웠지만은 실패한 예들이 더 많습니다. 성공보다도. 예. 숫자로 따지면 지방선거 지금까지 7번 있었는데 그중에 경제도지사를 표방했던 게 5번입니다. 무려 5번인데 그중에서 딱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 4분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제도지사 경제 문제만 가지고 내세워서 그게 잘 맥힌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경제라는 이슈, 부동산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특정 이슈보다는 경기도 구성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선거 결과가 그래 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물론 그렇겠죠. 예, 역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나오면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민주당 쪽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인수위가 추진 중인 집무실 이전, 또 이준석 대표 장애인 시위 폄하 논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이런저런 논란들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 커진 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민주당 쪽에 나름대로의 기여가 있었다. 기여라기보다 민주당 쪽에 나름대로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이 전반적으로 봐서 국회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밀리면은 지방선거까지 다 밀린다. 따라서 절대 밀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을 최대한 흠집을 내는 것이 우리에겐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흠집을 내고 우리들이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5월 9일을 취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분위기들이 많이 바꿔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뭐 평가라고 해야 돼, 지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50% 미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집무실 이전 문제나 또 뭐 이준석 대표 장현시 폄하 문제나 이런 게 꼭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이슈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논란의 중심으로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의 반응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작용들, 힘의 작용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겸손함을 우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엔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엔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요즘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달러 대비 다른 통화의 약세가 아주 특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유독 엔화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엔화는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보통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도 반대이고 그 폭도 좀 커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금융시장에서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122엔 정도가 기록이 됐고요. 예. 지난 28일에는 장중 1달러에 125엔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게 한 2015년 8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달러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5년 내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1대 115엔 정도였고,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던 2020년 말에는 1달러 대 103엔 정도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10년 전쯤엔 더 강해서 80엔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엔화의 약세는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비단 달러엔 환율만 이런 게 아니라 원화 대비해서도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엔원 환율이 지금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996원이거든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60원 이랬던 게 그리고 아주 엔화가 강할 때는 100엔이 1,400원 하고 이렇게 교환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지금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뭡니까? 크게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다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뿌렸던 돈을 지금 좀 걷어들이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인데요. 네. 이번 달에 미국이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내놓는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이미 2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올해도 미국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지금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일본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제로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제로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이상하게도 물가가 별로 안 오릅니다.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네. 그러니 여전히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에 일부러 엔저를 좀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 자국의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오르고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엔저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변화가 온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간 일본 내부 상황이나 경기 침체 그리고 제로금리 상황 등에도 일본의 엔화 가치는 상당히 견조했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달러의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엔화도 움직였고요. 심지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달러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설명하신 걸 들으면서 네. 이전하고 너무 다르다. 많이 네네.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엔화의 위상이 금방 이렇게 흔들릴까요? 사실은 그런 해석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일본은 여전히 경제 규모로는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엔화 약세를 금융시장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대국이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직도 일본은 든든하구나 느끼실 텐데 네. 1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조 3,859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자 일본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외 자산은 지금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와, 네. 네, 이런 수치들만 보면 엔화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엔화 가치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번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분석 중에 첫 번째인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은 그건 일본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엔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 변화 아닐까?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인식 변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또 얘기하신 것처럼 숫자만 보면 우리 외환 보유고로 따지면 뭐 달러 보유고가 우리는 4,400억 달러라고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상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본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각 변화를 뒷받칠 만한 근거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경제 펀더멘털이 예전보다 못하다 이런 근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에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더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국내 총생산 GDP를 100이라고 하고요. 100이라고 하면 일본의 2022년 GDP는 똑같이 100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3년여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그냥 돌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22년도에 10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 캐나다가 103.2가 나오고요. 독일은 101.7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01.6, 영국은 101.1 정도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탈리아도 100.4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습니다. 106.2가 나오거든요. 우린 선방했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100을 웃던 것과 비교해서 일본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린 셈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외환보유고 그다음에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든든한 외환보유고의 근간을 만드는 거는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야 돈이 일본으로 달러가 들어가고 네. 이 달러 때문에 일본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적자로 전환을 한 일본의 이 무역 수지가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죠.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비롯해서 외화를 사들여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팔자세가 많아진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실제 지난해 11월 1조 4,057억 달러에 달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2월에 1조 3,846억 달러로 211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원화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 물론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엔저 현상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약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엔저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있으면 유리한 게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는 분명히 수출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도 국내 언론에서도 최근 이런 엔저 흐름이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험 요소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완전 경쟁 관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해외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엔화 약세가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분석된 보고서들을 보면 과거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판단들도 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 있습니다. 공장도 해외에다 많이 짓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엔저가 나오면 이들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해외로 공장들이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엔저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한다고 하면 모를까 해외에서 생산해서 투자만 하고 거기서 수출하는데 엔저하고는 별로 그러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팔아야 환율이 적용되는데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파는 건 환율 덕을 그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완성차들하고 굳이 경쟁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다 보니까 달러로 파는 거지 이게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를 뭐 엔화로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내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를 사오는 거는 환율이 이렇게 엔저로 떨어지면 일본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환율 상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엔저 현상 계속될까요? 글로벌 IB들 중에는 달러엔 환율이 150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사실 빠르게 변하지 못해서 실제로 일본을 조금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크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문화 콘텐츠 이런 데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일본은 약간 그런 것도 사라지고 있어서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본다면 엔저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가치 자체도 조금 떨어지게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미래가 좀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북과 경상권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밤에, 경상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 동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